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자주타 탐구 강의를 맡은 강의자 홍종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1장 공학적 사고의 후반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공학적 사고의 전략과 탐구활동 2번 안내입니다. 그럼 공학적 사고의 전략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공학적 사고의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둘, 공학적 사고 전략을 포드 자동차 모델 T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저번 시간엔 공학적 사고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했었는데요. 오늘은 공학적 사고를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번듯한 회사의 자동차 개발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침 이런저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부진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의 유망한 인재로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자동차는 속도, 빠른 게 중요하니까 비행기에 제트 엔진을 달아버릴까요? 아니면 자동차는 일단 멋있어야 하니까 다양한 튜닝 부품들을 달아서 출시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좀 터무니없는 얘기죠. 아무리 생각해도 훌륭한 공학자가 대뜸 던질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상 좋은 방안을 고민해보려니 그것도 쉽진 않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공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울 겁니다. 왼쪽부터 단순화, 역발상, 최적화, 모듈화, 절충, 경제성 판단이라고 적혀 있죠. 물론 공학적 사고는 엔지니어들의 수만큼 정말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6가지 전략을 추려놓은 것입니다. 1900년대 초 자동차 산업의 부흥, 모빌리티 사회를 이끈 대표적인 자동차 포드의 모델 T를 사례로 공학적 사고의 6가지 전략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대망의 첫 번째 전략, 바로 경제성 판단입니다. 경제성 판단은 재물, 자원, 노력, 시간 따위가 적게 들면서도 이득이 되도록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해야 되는 엔지니어들은 당연하게도 시장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다고 합시다.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아마 선뜻 도전하기 힘들 겁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엔지니어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성 판단 때문에 벌어진 갈등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류전쟁, 커런트 워입니다. 당시 에디슨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전기 회사를 세워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직류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기와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었고 충분히 신뢰를 얻을 만큼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은 전적으로 직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류는 일정 거리 내에서는 전력 손실이 매우 적다는 점이 장점이었고 또 제너럴 일렉트릭이 직류 전력망을 이미 갖춰놓고 있었기 때문에 표준적인 전력 공급은 직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에 맞서서 교류를 주장하는 니콜라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교류는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직류와 다르게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로 곡선 형태의 사인파를 띠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교류를 사용하면 변압을 통해 먼 거리에 있는 지역까지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시스템은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결국 발전소를 적게 건설할 수 있는 교류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이미 갖춰놓은 전력망은 그대로 활용하고 근거리에서 손실이 적은 직류를 이용해야 경제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테슬라는 현재의 기반 시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갈아엎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전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교류가 전력 공급의 표준 시스템이 되었지만 당시로서 에디슨은 당장의 경제성 판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테슬라는 경제성 판단 감각이 부족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두 사람 중 어떤 누구도 불필요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직류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송전 시스템은 당연히 교류를 사용합니다. 경제성 판단의 중요성과 함께 미래를 위한 기술 발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전략은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사고입니다. 혹시 여러분 화면과 키패드가 분리되어 있는 휴대폰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지금은 스마트폰 화면에 키패드가 함께 뜨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화면과 키패드가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누구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처럼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가 구분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누군가 물리적 버튼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 화면 크기를 획기적으로 키워서 키패드를 휴대폰 액정 화면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기발한 발상으로 기술과 편의의 발전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역발상은 공학자들의 아이디어 생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포드의 모델 T는 어떤 역발상 전략을 취했을까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던 시기에 자동차는 부유층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고급스럽게 치장한 장식에 비싼 가격으로 서민들은 구경할 엄두도 못 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동차는 당연히 그렇게 비싼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드사는 이러한 통념을 깨버리고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놀랄만한 역발상으로 접근했습니다. 비싸게 팔아야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싸게 많이 팔아야 꾸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드의 전략은 모델 T로 시작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모빌리티 사회로 전환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민들이 자가용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중산층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단지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판매 전략에도 공학적 사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전략, 단순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단순화는 중요한 특성을 결정한 후에 중요하지 않은 세부 요소를 제거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롤스로이스 들어본 적 있나요? 롤스로이스는 정말 값비싼 자동차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특히 구매자의 요구에 맞춰서 옵션을 커스텀해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 한 대를 출고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무려 수천여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세세한 것 하나까지 신경 써서 타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요구를 반영한 거죠. 그런데 롤스로이스가 같은 옵션을 유지하면서 대중적인 차량처럼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요? 물론 가격에는 여러 부가적인 요인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가격을 낮추면서 옵션 개수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옵션 하나마다 추가되는 생산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방금 설명한 롤스로이스와 반대로 포드의 모델 T는 획기적인 가격 책정으로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에 집중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제거해버리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최소화해서 생산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한 겁니다. 당시 자동차들이 복잡한 생산 과정으로 고급화를 추구했던 것과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와 디자인, 적은 옵션은 생산과 정비,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하는 데 매우 유리했고 특히 단순한 구조로 운전 방법도 매우 쉬워서 여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포드의 모델 T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성 판단을 바탕으로 한 단순화가 혁신적인 전략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전략은 모듈화입니다. 모듈이란 일반적으로 부분, 덩어리를 의미하는 말로 모듈화는 개별 단품들을 차체에 직접 장착하지 않고 몇 개의 관련된 부품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산해 장착하는 방식, 또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 하나씩 해결하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만들 때 한 공장에서 엔진과 바퀴, 센서, 핸들을 포함한 모든 부품들을 생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장의 크기도 상상 이상으로 커져야 하고 모든 부품들의 질을 관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면 정신없는 경매장 느낌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모듈화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 엔진을 만드는 공장, 바퀴를 만드는 공장, 센서를 만드는 공장, 핸들을 만드는 공장을 각각 만들어서 그 공장에서는 해당되는 부품만 만듭니다. 그럼 실제로 자동차를 생산할 때는 만들어진 덩어리 부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재고를 관리하기도 쉽고 부품 낭비도 줄일 수 있죠. 포드의 모델 T도 이러한 모듈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같은 모듈을 여러 가지 모델에서 사용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모델에 필요한 바퀴를 각각 개발하지 않고 A, B, C, D 모델에 장착할 수 있는 하나의 바퀴를 개발한 것입니다. 일종의 플랫폼 공유 시스템이죠. 사진과 같이 모델 T는 같은 부품을 공유하는 여러 대의 변종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듈화를 이루어내면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듈 단위로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어서 유지 보수 작업이 용이해지고 당연히 생산 비용도 낮아져서 경제성 판단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전략은 최적화입니다. 최적화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자원 또는 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또 판단의 기준을 근거로 어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안이 다른 대안보다 더 바람직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엔지니어가 자신이 놓인 환경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기준을 세워서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포드는 어떤 부분에서 무슨 최적화 전략을 취했을까요? 포드는 테일러리즘을 통해 생산에서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테일러리즘은 미국의 기계공학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프레더릭 테일러가 창시한 과학적 관리 방법으로 작업 시간을 측정해서 분석한 후에 비효율적인 동작을 제거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절차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비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테일러리즘의 대략적인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노동자의 작업을 세분화한다. 노동자들이 하는 모든 작업들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겁니다. 거대한 전체를 잘게 쪼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작은 부분들, 다시 말해 각 단기를 분석해서 적은 비용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단계들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불필요한 단계는 과감하게 빼버리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셋째, 작업 절차를 표준화하고 이것을 다시 교육합니다. 노동자들에게서 얻은 작업과 관련된 정보를 가공해서 표준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다시 재교육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테일러리즘은 당대 관리자들에게 최적의 생산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포드도 이러한 테일러리즘을 반영해서 포드만의 시스템, 포디즘을 구축했습니다. 포디즘은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해서 작업의 시스템을 세분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으로 표준화, 분업화, 전문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테일러리즘을 반영해서 전체 생산 공정을 여러 파트로 잘게 구분하고 각 파트에 적합한
효율적인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표준화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분업화를 통해 각 파트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장 안에 있는 작업자들이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하면서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각 파트에 배정된 노동자들이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기술이 점점 숙달되고 전문화돼서 곧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포드는 모델 T를 생산하면서 포디즘을 통해 정말 미친 듯한 생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는데 750분이 필요했다면 포디즘을 도입하고 약 93분으로 단축시켰고 1908년에는 60분에 한 대, 1914년에는 무려 24초에 한 대라는 생산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생산 효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차량 단가도 $260까지 낮출 수 있게 되어 가격적인 면에서 확실한 시장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한편 포드는 자동차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도 최적화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더 많은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대리점 시스템과 유통 네트워크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도운 것이죠. 이처럼 포드는 경제성 판단을 바탕으로 자동차 생산 시스템과 유통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략, 6번째 전략은 바로 절충입니다. 절충은 서로 다른 사물이나 의견, 관점 따위를 알맞게 조절해서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것. 여러분이 지닌 두 선택지 중에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다면 두 선택지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포드에게 있어 절충 전략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테일러리즘을 바탕으로 한 포디즘은 20세기 초 산업화의 상징으로 엄청난 찬사를 받았지만 근로자들이 단순 작업만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서 점차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기계화되는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노동 강도가 증가하고 육체적인 필요가 가중되면서 작업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디즘만 도입해서는 노동자에게도 불리하고 기업에게도 불리했던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단조로운 작업에 시달리며 인간이 기계 부품처럼 취급되는 이러한 산업화의 폐해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가 풍자적으로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드가 생산성을 아예 포기하고 노동자들만을 챙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생산성과 노동자의 행복을 모두 적절하게 챙길 수 있는 절충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1914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당 $5를 지급했고 1926년에는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바로 주 5일제 근무를 시작한 거였죠. 주 5일제 근무는 공장 노동자들의 여가 시간을 늘림과 동시에 가족과의 시간 확보를 가능하게 했고 증가한 임금과 여가 시간은 사회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면서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루었습니다. 포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포드의 주 5일제 도입 이후로 미국 전역에서 주 5일제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다른 국가들도 그 효과를 보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주 5일제를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포드 모델 T를 통해서 공학적 사고의 6가지 전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당연하고 기본적이라고 생각했던 시스템들이 실제로는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 끝에 나온 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가지 공학적 사고의 전략을 배웠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내용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념을 명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포드 모델 T의 사례를 통해 배웠던 것처럼 단지 제품을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하고 유통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학적 사고를 충분히 익히고 사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탐구활동 2번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활동입니다. 교재 4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자료를 읽고 쿼티 자판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여러분들 다들 스마트폰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자판이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쿼티 자판과 함께 천지인이라고 불리는 자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중 쿼티 자판은 자판의 좌측 상단이 Q, W, E, R, T, Y로 시작한다고 해서 쿼티라는 이름이 붙은 자판입니다. 쿼티 자판의 역사에 대해 잠깐 살펴볼까요?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된 타자기의 원형은 1868년 크리스토퍼 숄스가 개발한 것이다. 처음에는 책에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는 기계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 특허를 출원하였다. 숄스는 시제품을 제작한 이후에도 연구를 계속해서 오늘날 사용하는 쿼티 배열 타자기까지 발전시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에는 ABC 순서대로 키를 배치하였는데 그러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알파벳은 ABC로 시작해서 ABC로 시작하는 타자기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QWER로 시작하는 걸까요? 확실히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서 뒷부분을 마저 읽으면서 쿼티 자판이 왜 QWER로 시작하는지 확인하고 쿼티 자판의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다음 활동은 쿼티 자판에 반영된 공학적 사고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보자입니다. 여러분들 6가지 공학적 사고 모두 기억하고 있죠? 경제성 판단, 역발상, 단순화, 모듈화, 최적화, 절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을 끝낸 후에 정리한 내용을 6가지 공학적 사고의 특징에 맞춰서 각각의 전략이 쿼티 자판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정리하고 설명해 보면 됩니다. 오늘은 공학적 사고의 전략과 탐구활동 2번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장 자동차의 동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